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금요일에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았던데 북극 항로를 강조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북극이 이제 새로운 항로가 그야말로 열린다. 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지금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극지방에도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도 얼거든요. 극지방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니까 이제 여름이나 자, 또 가을까지도 1년에 한 3개월, 4개월씩 이제 얼음이 녹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녹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1년 사시사철 북극해의 항로가 새로 열립니다. 아. 그래 트럼프가 하늘길이 열린다. 예,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듯이 바닷길이 새롭게 이제 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북극해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북극해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세병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배 한 그 40척을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북극 항로만 열려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바다와 또 극지방에 그 돼 있죠. 그 최근에 알래스카 개발한다고 막 선언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게 다 극지방 개발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부산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유럽 그 암스테르담 항구로 가는데 지금은 60월이 걸린다면 이 북극해로 가면 거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줄고 당연히 물류 비용이 줄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서 뭐 유럽으로 간다.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횡단철도 남북에 이제 철도가 열리면 혹시 열리게 되면 육로길이 열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물류 중심. 모스크바 해가 뭐 유럽, 그럼요. 시베리아, 모스크바, 유럽. 시베리아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가잖아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물동량을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는 새로운 바닷길이 이제 열린다. 아, 바닷길이다. 부산은 이제 세계 한적항에 아직도 2위입니다. 그러나 미래 비전을 또 새로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가 부산에 가신 것은 부산의 미래 비전, 부산의 살 길 제시하러 이제 갔죠. 야, 그래서 북극 항로 좀 얘기를 하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미래 비전을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 저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은 해석들을 했었는데 뭐 실용주의 일환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북극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네. 얘기는요. 국회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좀 있었군요. 있었어요. 여순시잖아 또.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특히 포항 지역이 이 분야에 맞네. 관심이 포항도 많아가지고 맞다. 경북 포항도 포항. 맞지. 예. 그렇죠. 그래서 포항을 북극 항로의 기점으로 좀 삼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은 포항은 부산항에 비하면 국제항으로서의 규모가 많이 작지요. 작거든요. 작죠. 그래서 예.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포항을 이제 세컨드항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는 정도의 북극항로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서양을 통해서 물량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하면 바로 가죠. 예, 거리도 3분의 1 정도가 단축이 되고 예. 시간도 덜 걸리고 그런데 1년에 이게 한 30일 정도밖에 지금 그러니까요. 열리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후에 이 적기가 왔을 때 이것은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견인데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은 필요한 일이긴 하나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네. 논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박형준 듭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면 박형준 부산시장 어제 합의 어기고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또 현안 무시했다. 부산 현안은 왜 무시했냐라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미래 비전도 중요한 해난이죠. 시급하고 중요한 해난이기도 한데 박 시장이 신사협정을 깬 겁니다. 아 신사협정을 깬 것이다. 네, 저도 막 기사 보고 놀래가지고 예. 아니 박 시장이 무슨 그 회동 끝나고 좋게 만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부산 시민을 뭐 홀대하냐, 부산 해난을 왜 그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요 발언은 본인이 깬 겁니까? 그렇죠. 아. 원래는 3월 1일인가 행사가 처음에 준비됐었는데 예. 그때는 경제부시장이 배석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런데 행사가 좀 수년되면서 어제 행사가 열린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박 시장이 대표실로 전화가 와서 만나야 되겠다. 아 원래대로 하겠다 대표실은. 그래 두세 차례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대표실에서는 네. 아니 이번에는 북극 항로 개척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러 가는 것이니 나머지 뭐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이라든지 또 산업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진지하게 의논을 합시다.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또 대안도 만들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양해가 돼서 믿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 북극 항로는 뒷전이고 네.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요구를 했고 아 대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해서 정중히 이제 양해를 받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적 뭐 이런 메시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예. 사람 입장에서 예. 그 기사를 딱 보면은요. 아하. 야, 이재명이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요. 네. 굉장히 치졸한 짓을 한 그렇죠.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겁니다. 정치판이라 하지만 서로 예. 양해를 했으면 아하. 또 지자체 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제1당의 대표가 오면 서로 앞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그 앞으로 얼굴 안 볼 겁니까? 그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럼 손해는 그럼 누가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박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본인의 무능함, 예. 뭘 이리표 씨한테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부산 홀대받고 발전 안 된다 하는 그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정치적 의도로 이렇게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 이 자리는 어제의 그 자리는 애초에 준비되었던 자리라기보다는 네. 원래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간 김에 그러면 부산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잠깐 그 미팅이 만들어진 건데 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행위 예. 완전히 뭐 박형준을 만나러 간 것이 그 본질인 것처럼 박형준이 호도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이 이런 말씀이네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권 예. 뭐 운운한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체육관에서. 이 자리에 이재명 네. 대표와 각 세우고 이재명 대표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네. 본인은 균형 발전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 이런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대권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속셈도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은 저한테 먼저 대표실에서 물어봤으면 부산의 최고 전문가신데 공개적으로 다짐 받고 이번에는 북극 항로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산업은행이나 이런 거 지역 현안들 이야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딱 약속 받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대표 비서실에서 조금 순진한 면도 있어요. 의원님은 그 박형준 시장의 어떤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거 대충 눈치를 챘군요. 아니 그거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간파하고 있죠. 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네. 제가 조언도 하고 네. 그럼 공개적으로 부시장하고 대표 비서실장하고 만나서 우리 네. 어제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표실도 조금 에러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부산시장을 만나는 자리에 그 위원님께서는 전혀 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략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저는 최인호 위원님이 자리를 주선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조금 그 박 시장의 오바와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에도 좀 공개를 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당에 저 같은 경우 최인호만큼 또 부산에 해난 잘하는 사람이 더 물어요. 그러니까요. 좀 부산이잖아요. 물어보고 예. 조율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조금 이런 그 좀 덜 프레임에 빠졌을 건데 하여튼 박 시장이 노리는 건물에 그냥 빠진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 또 설명해주고 또 지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우리 그만큼 지금 최인호 의원님께서 정성호 의원 또 부산 찾아오는데 또 초청을 하셨고 막 민주당이 부산 특히 부울경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또 거기 또 천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천병 역할은 아니고 정성호 의원님은 뭐 원래 좀 가깝기도 하고 원래 그 통합선대위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습니다. 캠프가 이제 합해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캠프에 있다가 통합선대위가 되면서 정성호 의원님의 추천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통합선대위의 공동 비서실장을 했죠. 제가 한 달 반쯤 하다가 쇄신선대위 때문에 제가 또 그 자진 물러났는데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특히 부산은 이제 중도층 탄핵에는 찬성하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권 교체는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한 20% 가까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 또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님의 초청 강연을 계기로 해서 중도를 대표하는 언론사, 뭐 학계, 직능, 체육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고 정가 사범이라는데 진짜 정가 사범이가 파렴치범이가 아니다. 이거 다 시민운동하고 성남시 하다가 생긴 일이다. 선거법 하나 있고 그렇게 또 이재명을 제대로 알고 또 부산에 대한 현안이나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시 동기이자 멘토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친명 자장 이렇게 별칭이 있지요. 공개적으로 또 선소리도 잘하시고 그래서 정성호님을 모시고 부산의 창구 역할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셨죠. 그렇게 하셨군요. 자 TK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부산 부산 얘기만 많이 했는데 포항이 그 또 북부 항로 기점이랑 그 준비하는 거 TK입니다. 포항은 TK입니다. 대구 경북 쪽. 뭐 이 영남 쪽에 가장 큰 항구가 뭐 부산, 마산, 포항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TK 쪽 시선을 돌려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았던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뭐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때가 되면 갑니까? 꼭 가야 거죠.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박근혜의 영남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권성동이 누굽니까? 2017년도 탄핵 정국에서 탄핵 소추위원이었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 맡으면서 박 대통령 사랑 많이 주셨는데 참 마음 아프다. 이랬더니 이런 사과 얘기를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인배처럼 행동을 해요.
다 지나간 일이다. 네. 너무 개의치 말라. 네.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그 마음이 표현된 언어로 마음이 다 담긴 걸까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지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권성동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거. 그래서 2017년도에 있었던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 있는 이 위치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이제 마치 면죄부를 얻은 거죠. 법사위원장하고 소추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좀 제일 미웠을 것 같은데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그때 탄핵에 앞장서서 당도 또 박차고 아유, 나서 그러니까요. 다른 당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 네. 탄핵 선고를 앞두는데 탄핵 당한 대통령을 찾아가느냐? 그게 좀 이상했어요. 예. 예. 탄핵 당할 일부 직전에 또 탄핵 당한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거는 뭐 탄핵 당한 대통령도 사과하고 또 탄핵 당할 대통령도 대통령입니까? 옹호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뭐 중도층이 떠나가도록 스스로 자초하는 길인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다. 아, 왜? 의도적이다? 한동훈 디스하기 위해서. 아.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 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네. 가서 탄핵에 앞장서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그 말은 지금 가장 앞장선 윤석열 탄핵 앞장선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답이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달려드는 거는 너무 안 좋더라. 네. 그 한동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화답을 한 거네요. 예, 어쩌면.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신자, 이번 계엄의 책임자 이런 식으로 부각해서 한동훈 디스하고 완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대구 경북은 아예 막 그냥 제로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이게 가는 결국은 뭐 앞으로 선거 어떤 그거랑도 국민의힘이 관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 이제 열린다면 민주당의 TK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또 TK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참 네. 난감한 네. 지역이에요. TK 가지고 있는 정서가 PK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차이가 예. 있죠. 예. 중도층이 그래도 한 20%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 TK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지역의 그 다수 언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매일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대구 있지 않습니까? 매일신문이요. 예. 근데 매일신문이 그 윤석열의 복귀가 국익이다라는 식의 기사를 계속 쓰고 지속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그 수준을 넘어서 극우 집단의 완전히 선동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거를 예.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났는지 그 기사를 얼른 내렸거든요. 네. 저희는 보면은 여론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부터 이번 대선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것에 바탕해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하고 이철우 두 단체장이 예. 지역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주체로서 이재명이 자리 잡힌다면 대구 경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이재명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이제 당시 후보 때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뭐 경북에 본인 고향이 안동에서도 대구보단 2%가 조금 더 왔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아, 그러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거죠. 대선이 이제 열리면 그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당연할 그렇다 것이다. 이렇게 이 보고 의원님이 있죠. 책임지시죠. 책임지신다. 예. 그리고 분위기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달라졌다?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떠나왔지만 그 마음이 민주당으로 선뜻 옮겨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군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하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또 내년 지방선거 또 부산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고 알려진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해주셨는데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부산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유
깜짝 놀랐죠. 예.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소문 아닌 소문으로 좀 돌기는 돌았어요. 소문 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 성폭행 뭐 이런 뭐 의혹인데,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뭐 소환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부산도 거의 뭐 지금 정가에도.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뭐 좀 음모론 같은 것도 네. 해자되기도 한데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정권 말기적 현상이 부산에서도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번 그런 뭐 사건, 성폭행 사건, 네. 또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 또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아니 그냥 마약, 성폭행, 주가 조작. 예. 그러니까 제일 재질 나쁜 그 범죄들은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 측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종 세트가 다 삼종 터진 세트. 거예요. 네. 제일 재질 나쁜. 성범죄, 아마 마약, 주가 조작 3개. 예. 아마 역대 권력 말기 현상 중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범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주변은 이렇게 어지럽게 예. 참 널브러져 있었구나. 너무 충격받습니다. 말씀처럼 이 3가지 마약, 성폭행, 주가 조작 좀 나쁘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의 캐비넷이 열리는 거 아니냐 말기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금융감독원장 역시 네. 약간 인정하는 말씀을 했어요. 약간 인정이 아니고 완전히 인정한 인정이죠. 겁니까? 인정한 겁니까? 삼부토건 주가 예. 이 문제로 해가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간 100억 이상의 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수익을 네. 얻은 사람들이 있다. 음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 네.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근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특검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아니 맹태균들이 질질 끌다가 이제 뭐 다 드러나니까 이제 하는 척 하는데 네. 이북형 그분도 금융원장도 검찰 출신 검찰 아니에요? 검사고요. 예. 윤석열 사단의 이제 막내 검사를 하다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너 금융감독원장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회계사 한다고 그거 한다는 게 또 말도 안 되는데. 아니 100억 200억 네. 이렇게 그 갑자기 오르고 하면 네. 그 당연히 그 포착이 포착이 되거든요. 됩니다. 금관에서. 네. 그때 다뭐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와서 예, 이제 1,000원짜리였던 삼부토건이 5,000원이 5,000원 넘었다는 올랐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오르는 시점에 정말로 이게 윤석열이 개입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김건희가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것을 윤석열, 확인할 수 있는 김건희, 거죠. 조남호 회장 3부 특수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진짜로 그 왜 멋쟁 해병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3부 체크해라. 체크해라라고 한 뒤부터 아니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면서요. 근데 그 뒤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그 영부인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젤렌스키의 네, 부인. 이 부인도 만나고 그리고 갔잖아요. 7월 달에 윤석열이 방문할 때 네, 우크라이나 갈 때. 동행하기도 하고 방문동 갈 때 이제 재건 사업 한다고 소문이 딱 나니까 그때 또 확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렇습니다. 거였고 이거 준비를 일찍부터 야, 이게 했구나라는 거죠.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 상습적인 주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도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호가 있었죠. 그 그렇죠. 이종호 김건희 관련 있고 이종호 살려주려고 최상병 그 사건 네, 다들 네, 기억하실 말하려고 거고 고리가 예. 또 이종호 씨고. 이종호고 그리고 이거를 주가 조작을 정부가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게 야, 이게 참 그리고 비행기 놀랍습니다. 태우고 노골적으로 놀랍습니다. 방문단에 공식 방문단으로 네. 가고 네. 주가 올라라 조작해라. 요게 도표거든요. 그런 거예요. 시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가 화면 조작하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2023년 7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 후로는 쭈르륵 떨어졌죠. 이게 대통령 부부 움직임하고 주가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정권 초반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다행인데 뭐 우연일치했으면 다행인데 금융 당국이라면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지금도 늦었어요. 그때 다 문제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보고 아무 문제 없더라. 돈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돈 번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개미 투자자 손해보게 만들고. 근데 저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빨리 의혹을 네. 하루라도 빨리 조사해서 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본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본 놈이 누구예요? 김건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1,000원 주가가 1,000원짜리 업체를 데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부실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사고 있는 지금 거였거든요. 뭐 법정 관리 법정 관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아니면은 연맹도 못할 그런 기업 부실 기업이었다라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나서 보면. 뒤부터 결국 그 주식 팔아가지고 자기네는 챙길 건 다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는 또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문제되는 거는 저는 그것 조사 안 하고 감춘 사람들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익 얻고 주가 조작한 것도 문제고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가 권력 붕괴 조짐 뭐 얘기하면서 지금 현 정부 쪽 여당 쪽 사람들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시장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선이나 대권에 갈 수 있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보면서 왜 노래 있잖아요. 점점 더 멀어져 점점 간다. 멀어진가 봐.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멀어지고 있다. 네, 예. 멀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홍준표 시장도 네. 더욱 더 근데 빠른 홍준표 속도로 시장은 서울 멀어지고 가겠다는데요. 이사 가겠다는데. 있다. 자신의 인생은 예. 노마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런데 그걸 좀 심란하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서울 갈 생각 대권 출마 시사인데 예. 서울 갈 생각에 심란하다. 그날 심란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귀에 탁 꽂혔는데 아, 심란하다. 왜 심란할까? 예. 하나는 지지율이 계속 안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심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맹태균 게이트가 거의 목까지 쳐들어왔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더 좀 급한 것 같아요. 오세훈보다도. 그래서 혹시 맹태균 때문에 25번째 이사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예. 그런 아니, 이사는 가죠. 합니까? 네, 그 이사는 갑니다. 이사는 예. 갈 것이다. 그리고 예. 대구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상당히 이게 어제 뭐 또 뭐 보도에 따르면은 네. 내 돈 빌리러 가고 있다. 그 삼자 회동에서 대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분, 네. 그리고 압수수색도 당했고 네.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그분도 뭔가 진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 지금 뭐 같아요. 예.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계속 조사하니까 뭐 예, 말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분한테 지금. 돈 빌려가고 있다고 맹태균하고 통화해서 했다라고 맹태균 씨가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다 사실이면 삼자회동 때 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여론조사 이것밖에 안 나와? 오 시장이 들었다. 네. 또 내 돈 빌려가고 있다. 그게 만약 사실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딱 연결되죠. 행위가 예. 연결되지 예, 되는 맞습니다. 그 예.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진상을 해야 이게 뭔가 결론이 나지. 어쨌든 지금 뭐 잔칫날 돼지 잡는다고 맹태균 씨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했죠. 이번엔 껍질도 벗긴다고 막. 예. 굉장히 하여튼 말이 돼지 비명 소리가 들리기 일부 직전이 되지도 않겠나. 아,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드러난 거에 보면 네. 21년도 복당하는 그 시점부터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13차례에 걸쳐서 명태균 측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대납했던 그 김모 씨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임기직으로 들어간 거죠. 대구시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근무를 하고 일을 있다는 하고 거 있고. 아닙니까? 뭐 사실- 대납해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그건 사원 이거는 뇌물죄입니까? 뇌물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 심각하네.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예, 여론조사 한 것에 대해서 대납한 비용 그거 건도 있고 거기다가 대납해 준 사람을 채용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홍 시장은 심각해요, 걸린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뭐 다 아닙니다. 털어내야 되는데 뭐 털어낼 수 있을지 두 시장도 그렇고 경북지사 얘기도 좀 해보죠. 이철우 지사. 네. 지금 조기 대선 아닌 윤석열 2.0 준비하자 이런 얘기하니까 임미애 의원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니야 죄송해요. 정치적 선동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네.
저희 사실은 경북이 올 10월 달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주에서 에이펙. 너무 중요한 행사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행사죠. 이 에이펙이면 아시아 태평양, 예. 그러니까 태평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이 각 21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다 오는 정말 회의예요. 중요한 행사예요. 네. 국제적으로. 외교 담당하는 장관들도 예. 오고요. 이게 통상 담당하는 장관들도 네. 오고 여성 정책 담당하는 장관들도 오고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다 와서 회담을 하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큰 행사인데 2005년도에 부산도 했으니까 아마 최인호 위원님 잘 아실 네, 텐데 네. 어마어마한 성과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리를 앞두고 여기에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해야 하는 것이 이철우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네, 그런데 네. 12월 3일 날 개엄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구나. 이러는 마당에 이철우 지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극우 보수 집회에 가서 네. 그 집회를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보내가지고는 시진핑 보고 에이펙 참여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지자체장이잖아요.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정치적인 행보를. 그러니까 하려면 자기는 지금 네. 에이펙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대권 노름을 할 처집니까? 저는 홍 시장도 날아가는 것 같고 오세훈도 아닌 것 같고 박형준 시장도 뭔가 좀 기웃거리는 것 같고 본인도 네. TK에서 극우 집단에 새를 업어서 이 대선 반열에 본인도 한번 도장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설프게 욕심내다가 에이펙마저도 망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이펙이 열리는 10월이 정권이 바뀐 바뀔 다음에 수도 있겠죠. 예. 열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 이건 일부러 예, 우리 이제 아니, 의원님께서 근데- 최인호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미 의원님 예. 또 이렇게 톤이 또 높게 올라가는 거는 네. 또 사실은 좀 이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신 것 같고 거예요. 저는 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이철우 지사나 국익 까먹기 네. 이런 그 경연대회를 서로 여는 거 아니냐. 아.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국격이 내려가고 국익이 손상당합니까마는 아니 그 경주 에이펙에는 온 세계 손님들이 다 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요지도에 다 오는 거 중국도 예. 옵니다. 오죠. 초청했습니다. 오죠. 오는데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일부러 만났잖아요. 가셨잖아요. 가서 얼마 얼마 전에. 기다리고 짧은 네.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초청했고 네. 아니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그리고 관계가 그래도 좋게 가져가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뭔가 또 조치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구실로 네. 참 너무 답답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자꾸 대권 하는데 대권 좋습니다만 네. 국위까지 헤쳐가면서 대권 노름하는 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알아야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널리 알려야죠. 네, 알려야 지금 된다. 예. 그럼 경주 중국 그 관광객들 많이 안 옵니까? 많이 많이 와요. 오지요. 그 앞으로 그 중국에는 가지 말아라고 만약 하면 어떻게 할 안 거예요, 돼요. 경주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분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게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지자체장이 해야 될 거, 정치인 요거를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에이펙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체타임에서 좀 영남 지역 얘기들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임미영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관심이 갔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프님. 오늘도 가장 일찍 오셨어요. 그럼요. 네. 이렇게 궁금합니다. 무슨 방송이든 이렇게 정말 빨리 이렇게 오시는 게 뭐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개근? 아마 이 방송 시작한 게 한 7, 8년 됐을 겁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날 방송에서 1시간이나 한참 전에 오셔서 준비를 네, 하십니다. 준비하고 맞죠? 오늘 뭐 할 얘기나 네. 데이터 이런 것들 뭐 다른 내용이 없으면 제가 출석이라도 잘해야죠. 개근상이라도 내가 받아야죠. 존경합니다. 그런 지금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꾸준하게 하는 거하고 또 빨리 가서 준비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스케줄도 그렇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당일 뭐 아직 선고 날짜 잡히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추측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가포 비상을 발령했어요. 일단은 가포 비상 발령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선 데프콘 1, 2, 3. 데프콘. 예,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르죠. 진돗개 1, 2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와치콘, 정확히 와치콘이라고 와치콘이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이제 이전에는 좀 달랐지만 지금은 갑, 을, 병 이렇게 날아갑니다. 보통 이제 가포가 제일 상위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과로 있어갖고 사복 입고 근무하는 형사였는데 이 가포가 발령이 되면은 말하자면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다 대기 다 들어와야 됩니까? 대기.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기동복 말하자면 진압복 그런 거 입고 말하자면 언제라도 나가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집회 시위를 막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 100% 가용 인력이 다 동원될 수 있는 15만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거 교대 근무나 이런 거 합치면 실제로 그러니까 상용되는 건 8만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경찰. 그렇죠. 예.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렇죠. 15만이 다 쓸 수 있게끔 대비하는 거. 가포. 물론 그게 이제 가포 비상이니까 최고 단계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가포 비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박근혜 그때 탄핵 심판 때는 제 기억에 가포 비상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5명이 사고도 있었죠 그때. 5명이나 예.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여러 거 차도 막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예. 그 대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건 뭐 잠수함 침투했을 때나 핵실험했을 때 이런 때 발령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 사람들이 계속 내라는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뭐 피바다가 된다는 둥 막 그러니까 뭐냐 황국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위험한 선동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기동대를 다 동원해도 사실은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동에서 형사들 동원하듯이 네. 서울에 있는 위험한 포스트를 다 대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부지부 폭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도 사실은 경찰이 약간은 미흡했다는 측면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실수였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이 경비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과도할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 헌법재판소를 몇 겹 쌓아야 되고 흔히 말하는 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포스트를 다 에워싸는 방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3단봉하고 캡사이신 이걸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물대포를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만은. 물대포를 써야. 근데 백남기 농민 사건 때문에 있었죠. 사실은 그거를 쓰기가 마구 주저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쓰게 되면 일단은 그 캡사이신이나 아니면 3단봉은 1대1로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쪽도 다치고 사실은 진압 경찰도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물대포를 안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의 방법으로 3단봉과 캡사이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물대포 예. 안 쓰면서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노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3단봉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사실 뉴욕 경찰 아시다시피 기마 경찰이 있습니다. 기마 경찰로 아직도 밀어붙이기도 있죠. 합니다. 아직도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사실 프랑스 경찰은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장갑차를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헌법재판소합은 경찰특공대로 표적으로 인지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경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부지법 폭동 얘기도 좀 했는데 이 얘기 조금 나눠보면요. 서부지법 폭동 때도 경찰 현장 대응도 문제가 됐었고 그때 지금 폭동 부추기는 글도 계속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있죠. 네. 별다른 움직임은 좀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거 좀 조사를 하던가 뭔가 사전에 좀 막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사 체계가 이렇습니다. 네. 수사 기능은 국수본에서 하지만 인력 관리는 지방청 단위거든요. 지방청이 하니까. 그럼 지방청에 직무대리인 박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현수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은 서울청에 있는 형사들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서울 박현수 직무대리가 그렇게까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박현수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의 어떤 성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현수 이 치안 정감이죠. 이 사람이 서울청장 직무대리 서울청장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또 이 사람이 윤석열 쪽 사람이라고 좀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 폭동 수사도 조금 제자리가 많이 특히 정강원 뭐 조사 막 빨리 진행되다가 정강원 앞에서 탁 멈췄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행되는 게 없죠. 아니 그러면 소환할 거 소환하든가 아니 뭔가 다른 어떤 영장을 치든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걸 치든가 뭐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의 인사 지휘를 받는 형사들은 수사팀은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했다가 자기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현수라는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찰의 어떤 수사 지휘 구조라는 게 지방청장 특히 서울청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박현수라는 사람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어떤지 몰라도 박현수라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폭동 관련 수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대해도 사전 조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인터넷에 아시다시피 그날 탄핵 심판 선고 날 뭘 하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뭐 부수자 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럼 미리 사전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치안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거기서 터지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제가 그래서 박현수 그 임명됐을 때 똑같은 말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이게 밑에 사람이 눈치를 보고 이러면은 실제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데 제일 걱정 이게 결과도 나온 거 아니에요? 결과로 그러니까 지휘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인사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결재가 나야지 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아무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알죠. 저 사람은 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싫은 표정을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는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누가 거기다 그 사람을 박았는지 이건 나중에라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경찰 인사 이번에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엉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팽당하고 실제로 이렇게 라인 탄 사람들이 잘 나가면 이건 아니다.
배분을 좀 하지 않나요 경찰대? 보통은 뭐 어떻게 간부 후보 뭐 이렇게 순경 뭐 이런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청에 예. 이 평가 관리관으로 몇 번 위원으로 외부 위원이지만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휘관이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 배분을 하도록 이제 내부에서 합의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평가와 그 부분급 시작해서 출신 평가부터 해서 다 두루두루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인사가 되고 나서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를 저지른 다음에 뒷말이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그럼 이제 공무원이 사실은 진급에 목을 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면 일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자,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네.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다가 넉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뭐 베프님은 뭐 사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마약 사건이 이렇게 늦게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 됩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 간이 검사가 일주일 안에 소변 그러니까요. 검사가 돼야 돼요. 네. 그럼 10월 29일 날 이게 신고된 거예요. 네. 누군가 화단을 두지고 있다. 예, 이상한 애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일일 출동해서 찾아보니까 액상대만 있어. 네. 근데 그 범인은 도망갔어. 네. 아니 그러면 그게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가 아니라 30분이면 찾습니다. 금방 찾죠. 사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가 렌터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철 아들이. 아.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이 하나 더 있었대요. 음. 그러면 당연히 렌트카 차번호 라스로 찍으면 10분 내에 나옵니다. 금방 나오지요. 네, 그럼 금방 그 가서 나오지요. 신원 확인하면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모르시나 다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에게 쫙 뜹니다. 아. 근데 주요 인사는 예. 아, 더 떠요? 예, 등이 아니라 압니다. 아, 알죠. 이철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당의 주요 당직자, 정부의 몇 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 파급력 때문에 네. 경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니 이철규가 실력자 중에 실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족이 마약 관련자가 있는데 네. 얼마나 그 서울을 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민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 아하. 아니 이철규가 누굽니까? 정보경찰 중에 정보경찰 아닙니까? 출신. 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납득하게. 그래서 이철규가 이런 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경기청장 출신입니다. 그럼요. 국정원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지만 정보경찰 했었어요. 그렇죠. 정보경찰 한 사람이 지금은 여당의 아주 실세잖아요. 네.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철규가 설마 야 내 아들 봐줘라고 이렇게는 안 했겠죠. 네. 그런데 내 아들이야라고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럴까요? 수사경찰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했어. 이철규가 자기가 그러면 내 아들이지만 엄격하게 해. 조사해. 이렇게 해야지 만든 거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내 아들인데라고 하면은 그 밑에 수사 경찰들이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언론 보도긴 한데 이철규 아들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이번에 총경 승진한다면서요. 이게 오비락도 이런 오비락이 없죠. 이렇게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승진을 누가 챙겼겠느냐? 네. 그럼 결국은 실세들이 챙겼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건 너무하다. 결국은 봐주고 승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수사 경찰들이 얼마나 사기가 좌절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유력자의 가족을 수사할 때 멈칫멈칫하지 않을까요? 봐주면 자기한테 이익인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가족 관련자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엄격히 하자. 더 엄격히 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쓴 거죠. 이 마약 사건도 좀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뭐 베프님 주목하는 점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 그 무슨 유업에 그 손녀 황모하는 예,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한테만 가면 상선이 끊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한 3번 걸렸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왜냐? 그 주변에 공급책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당연히 붙어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마약쟁이들도 유력자 옆에만 공급선을 붙이면은 다 끊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몰아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얼마의 어떤 죄를 졌는지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거를 감안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네. 상선이 끊기고 그것까지 혹시 막은 거 아니냐. 좀 더 크게 네. 학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철규 의원도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해달라. 나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경찰법 모은 사람이 후배 경찰들이 이렇게 좌절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은 쓱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배프의 촉 좀 마치기 전에 좀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제 강단으로 좀 가신다고 말씀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뭐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강의를 잠깐 맡게 돼 갖고 중요한 그 뭐 프로파일러 경찰 관련된 그런 강의죠. 강의를 이제 하시면서 수업을 또 하시면서 또 후학들을 또 키워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포의 촉을 사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배포님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뭐 아마 이 시작할 때 몇 년, 저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해오면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속 시원한. 아이고, 저희는 아쉽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럼에도 중요 사건이 있고 배포님을 꼭 모셔야 될 시점이 되면 배포님을 반드시 모셔서 중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배포님. 감사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현안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든든합니다 우리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님한테 좀 묻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삼부 토건 얘기. 삼부 토건. 가장 또 많이 알고 계셨고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실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리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뭐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말만 했어요. 그냥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면피성 발언 같아요. 네. 예, 우리가 할 조사는 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양심적이고 엄정한 관리자고 감독기관의 장이면 그러면은 수사 의뢰를 해야죠. 아니면 뭐 다른 식의 어떤 제재 조치가 있다든가. 지금 삼부 토건은요 법정 관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고사 직전이에요. 망하기 전이다. 거기 지금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업이 그 거덜이 나고 이것도 그 어떤 저 금융 세력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네. 탈탈 털린 거거든요. 아주 누룽지까지 팍팍 긁어서 털어먹고 이 어딘가론가 이 장난치던 세력이 지금 네. 털어먹고 나갔다고. 그 사이에 회사는 저 완전히 지금 주저앉는 형국이고. 예. 아니 이런 거를 그냥 수사 의뢰를 안 하고 놔둔다? 아직까지 불공정 거래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삼부가 누구 거냐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네, 여기는 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5월 14일 날 해병대 단톡방에서 네. 그 3분의 1 체크하고 네. 이종호의 그 멘트가 있고 다음 날부터 이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예. 8월까지 5배가 올라갔어요. 예. 그때 모든 3년치 거래량의 80%가 거래가 되고 대주주가 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특이한 거죠. 예. 대주주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로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와서 그 장난을 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대주주 스스로가 거래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차익을 실현하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가지고 또 바뀌어요 주인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 근데 그 바뀌었다고 하는 그 로봇 회사의 또 주인이 뭐 조폭이란 소문도 있고 네. 별하별 그 희한한 소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유 관계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아, 그걸 찾아내는 게 금융 당국의 어떤 역할 아닌가요? 아직 못 그렇죠. 찾아내고 또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샀고 팔았고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막 빙빙 돌리니까 예. 지금 이거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누가 그 이익 차익을 거뒀고 예. 그걸 어디로 빼돌렸냐. 이러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이 해병 단톡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지만은 그때 그 이 3부가 3부 토건이냐 골프 3부냐. 네. 이건 제가 명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3부 토건이다. 저는 그때 그 기억납니다. 녹취록 일부를 예. 봤거든요. 예. 그게 아직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예. 이종호가 하루 종일 3부 얘기를 해요. 그 3부에 조 회장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이감이 안 되고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고 그 지분이 아들한테 어떻게 갖고 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부 토건이라 그랬지. 누가 해병대 단톡방 보고 3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김어준 공장장이 네. 아침 방송에서 3부가 골프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명확히 3부 토건이다 이거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던데 이후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다 까진 겁니다. 다 까진 거죠. 예. 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다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모든 어떤 수익 주체라든지 아니면 했던 행동을 보면 김건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이제 3부 토건에 관해 가지고 부자 간에 또 이런 얘기를 왕창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를 자주 합니다. 여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첫 만났을 땐 애였는데 이젠 영부인이 됐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사석에서는 그 김건희 보좌하는 행정관 실무자들 이름까지 탁탁 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결혼도 자기들이 시켰다 그러고 그 3부의 조나목 등등 요 세력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기들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거의 오로지 명태균, 김건희 저리 가라예요. 만약 이것 조금 그때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최혜병 특검 갈려하다가 사실은 명태균 나오면서 좀 멈췄던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매우 큰 거네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여론 조작은 명태균, 주가 조작은 이종호. 이래 보면 되네요. 이 조작 정권에 있어가지고 각 분야의 수장급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태균이야 여론 조작을 해서 후보를 만들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도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종호는 그런 짓은 안 하죠. 그것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표를 만드는 기계라면 이종호는 돈을 만드는 기계다.
그런데 여론 조작이나 주가 조작이나 한쪽은 경제, 한쪽은 정치, 다 조작범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만들어 오니까. 이종호하고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랑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도 처음부터 의혹이 김건희였어요. 김건희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종호가 김건희와 무슨 관계냐. 어떻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대한 거를 대통령한테 김건희가 전달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온통 의혹적인 다 그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로비 하나 하려고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하고 그렇게 뭐 관계를 갖다가 유지한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보니까 삼부토건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하던 게 튀어나오고 또 그걸 무마하고 외압으로 마약 수사를 막은 조병로 경무관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경찰 인사가 나오든가 하면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국방장관 교체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언론보다 먼저. 자기가 참 이종호가 뭐길래. 그게 이제 신원식 김용현이 온다는 걸 미리 어떻게 알아요? 미리 아무도 알고 몰랐잖아요. 있고. 진짜 국방 전문가의 우리 김종대 의원도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 그 얘기도요. 근데 이듬해 보니까 진짜 사성장군 나온다고 발표를 안 해? 야, 이래가지고 이 정도의 정보력이면은 권력자 최고 위층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정보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심증을 갖게 된 거죠. 녹취록에 나오는 이종호의 정보력은요. 제가 그때 한겨레 칼럼 쓴 제목이 생각납니다. 봤어요. 천공보다 더한 신공이 나타났다. 다 만든다. 예지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 사람 생각한 대로 다 됐다.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은 통화 기록을 다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이종호 씨가 자진 출석해서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휴대폰을 2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꿨는데 데이터가 다 안 지워졌네. 또 바꾸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증거인멸하는 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공수처에서 멈춰 있습니다. 뭐 좀 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멈춰 있어요.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명태균급 파괴력이에요. 명태균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사가 지금 딱 멈춰가지고 지금 아주 큰일 아닙니까? 명태균급인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어떤 저는 이걸 하나의 딥스테이트 비공식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어떤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 나중에 이제 계엄 때까지도 이게 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부 안에 정부. 그리고 비공식 정부. 비공식. 이러는 어떤 사실상 이원 집정 체제였다. 이런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데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계엄 사태로도 연결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종호 씨를 그냥 지나친다는 건 상식 바뀌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역으로 김규현 변호사하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역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미칠 노릇이죠 이게. 아니 제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체성을 볼 때 저 사람은 보수냐 진보냐 리버럴이냐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느냐 좀 보수냐 이렇게 봤거든. 요즘은 난 그런 구분법이 의미가 없어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냐 정상이냐. 약간 좀 강하게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된다. 요즘은 보수고 뭐고 간에 정상적으로 생각이 똑바로 백힌 놈이냐 아니면은 미친 놈이냐. 요즘은 사람을 이걸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뭘 조작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는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미치면 나도 미칠 것 같거든. 세상에 미칠 때 혼자 정신 멀쩡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그렇죠. 난 그게 이 케이스라고 봐. 아니
이거 저기 저 삼부토건의 노동자들 그 노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그 저 여러 사람 밥줄이 걸리는 회사를 거덜을 내버려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사람 밥줄을 끊고 예. 거기에다가 이 저기 뭐냐 한때는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였는데 그 아주 확실히 말아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제 밈 투자라고 미국에서 하는 건데 딱 종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작전 세력이 붙어서 완전히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해서 회사는 그냥 완전히 골병들게 만들고 차익을 쏙 뽑아가는 네. 아주 악질범들입니다. 이거 악질범들 이게 결국 이런 거를 미리 조사가 좀 됐어야 되는데 검찰도 뭐 자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이거 지금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검찰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 조사 놔두고도 계속 검찰하고 공수처는 기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금 상대방의 수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둘 다 수사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먹고 들어가는 뱀의 형상이죠. 아, 뱀이다. 그게 아노보로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형국으로 물려버렸는데 객관적으로 힘의 우열 관계가 너무 확연해서 검찰이 좀 훨씬 세 보이는데요. 예, 훨씬 검찰이 가진 게 많고 일단 눌러버리는 듯한 이런데 처연스럽게 공수처가 저항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상당히 내면적으로 함의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내란세 수사에 대한 그 키를 누가 잡느냐. 주도권을 갖고 그렇죠.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간섭하고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느냐는 헤게모니 어떤 경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 내란의 어떤 그 비밀들이 결국은 그 검찰이 독점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명확한 징후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들어오는 거 정치적으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걸림돌이 된 지금까지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했죠. 저기 경찰 공수본 압수수색했죠.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했죠. 다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기관이란 기관은 다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기관. 이게 검찰이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처연하게 검찰총장 실무정 조사하겠다. 그리고 처연하다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좋습니다. 이제 아마 문제가 되는 게 김성훈이 세 차례 구속영장 반려 기각했던 거 이 부분이 이제 공수처가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어제 지금 그 불복에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론이 6대3으로 영장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여태까지 무슨 심의위원회다 이런 게 들러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결론이 참 그런데 이 정도의 저기 결론이 나가지고 김성훈 구속영장 쳐라.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1년 이후로 처음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로는 정말 신선한 충격인데 근데 검찰이 하느냐는 거지 또. 이제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심의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형사소송법의 뭐 규칙상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 의견에 존중하라고 돼 있다는데. 권고적 의견 아닐까 효력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오늘 한겨레 칼럼이 하나 게재가 됐는데 그 비화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 비화폰은 지금 우리가 안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갔다. 어마어마하게 나갔다. 그 수치가 우선 굉장할 것이고 둘째는 거기서 이제 통화 내역 때문에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의외의 인물 나올 것이다. 김건희로부터 노상원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딥스테이트 비밀 정부 어떤 그 정부 안의 정부의 어떤 그 통신 수단
어떤 그 수단이 바로 이 비화폰이다. 이거야말로 모든 지금까지 내란 수사의 공소 유지를 하는 핵심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김성훈 구속영장을 치고 뭘 하고 하면 비화폰 수사도 서버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겠죠. 아마도 된다면 바로 막지 않을 거니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검찰이 이걸 갖다가 시간 끌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거나 이러면서 자꾸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화폰의 그 통화 내역 삭은 자동 삭제되거든요. 삭제되는 걸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삭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 나중에는 털어봤자 별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 계산을 만일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큰일 납니다. 그리고 김성훈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일부 비화촌 운영 내역은 검찰에 또 몰래 제출했어요. 제출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만 준 거예요. 예. 검찰이 보고자 하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라고 봐야 된다. 예. 예. 서버만 안 건드리면은 요런 정도 맛배기는 드리겠다. 네. 그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내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 압수수색은 못 집행하게 하고. 네. 이건 진짜 아주 대놓고 장난치는 건 이걸 가만놔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안타깝게도 시간은 자꾸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사 방해를 한 어떤 검찰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런데 그게 또 공수처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게 뭐 그 이유긴 한데 말씀처럼 인력이나 자금이 그냥 돛담배도 만도 못해요. 그렇죠. 검찰청이 항공모함이라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아마도 차기 정부까지 이 화근이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바탕 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이제 내란 세력 은폐에 도움을 주고 있고 알박이 인사를 하고 있고 또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어떤 회색지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국정의 일종의 아노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검찰이 수사를 막아서는 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그래서 검찰이 막는 거, 또 김성훈의 3번 영장 기각, 이게 지금 막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화폰 서버부터 해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은 거의 그 이 정부의 운영의 실태가 다 나올 것이다.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검찰이 뭐가 그렇길래 저거를 막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경찰 얘기도 좀 해보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긴 한데 하고 지금 박현수 현재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이긴 한데 두 사람이 이 당시 내란 때 통화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계엄 성공해도 대통령 하야할 것이다. 하야해야 할 것이다. 둘 다 당시 박현수는 경찰국장이었어요. 둘이서 이런 대화를 할 정도면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의 지시를 지들도 알면서 따랐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근데 요 무렵에 상황을 면밀히 보면은 이제 그 12월 3일 날 11시경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서울경찰청이 가포비상령 선포하려는 걸 저지합니다. 이래가지고 둘 간에 혼선이 벌어지고 잠시 후에 국회가 뚫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진입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지호와 김봉식 간에 이 지휘체계 혼선을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봤고 그 과정에서 왜 저러지? 그 계엄에 대해서 공모를 분명히 했을 텐데 뭘 두려워하는 걸까? 그리고 그 사이에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계엄이라도 국회의원은 막을 수 없다. 풀어주어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지호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왜 그랬는가가 지금 이 대화록에서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조지호는 그나마 정신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저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저기 안가로 불러가지고 예. 12월 3일날 저녁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조지호하고.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기 저 쪽지도 주고 지시를 했어요. 이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검찰 진술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부할 어떤 그 배심도 없고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그 앞에 가서는. 그러네요. 2번이나 고속 승진해 이 자리까지 와서 예. 대통령이 부르니 그리고 얘기하던 중에 김봉식 서울청장이 예. 그 오찬장에 늦게 왔나 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지? 그러니까 김봉식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지 앉아. 예. 이러면서 완전히 그 저기 애들 다루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 저기 압박감에 감히 대들질 못하고 이따가 나오는 순간부터 네. 속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저자가 술을 잘못 먹었나. 이상하다. 지금 뭔 얘기요? 부인한테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예. 부인한테도 좀 대통령이 이상하다. 네. 그냥 오찬 끝나고 이제 집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준 쪽지를 부인이 벅벅 찢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재활용 봉투에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네. 저기에. 네. 그러니까 조지호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이 진행이 되니까 말으라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저 가포비상령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의로로 낮춰라. 이래가지고 경찰들의 그 이 국회 봉쇄가 엄청난 차질을 빚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계엄이 성공하면 나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으니까 명령에 항명을 안 한 것이고. 야, 계엄에 그러네요. 실패를 하면은 내가 슬쩍슬쩍 태업을 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흔적을 어디에다가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이 머리 썼네요. 보면 어쨌든 주로 간에. 이래요. 계엄 때는 12.12 때도 예. 그 행주대교 터줄 때 예. 관할 34단장이 저기 봉쇄하는 척 하다 터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의 경우를 다 계엄이 본 거야.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렇게 지금 한 거네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된 태업입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런 흔적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기 저항은 못해도 내가 충견 노릇은 안 했다. 이걸 이제 법정에 가서 그러네요. 앞으로 펼쳐놓겠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요즘 헌재에서 있고 막 극우 집회가 있고 이러니까 또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눈치 보고 답변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박현수입니다. 경찰국장. 지금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해서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 승진시킨 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된 이후에 뭐 폭동 사건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강훈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내용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란 세력들의 네. 그 어떤 그 수성 체제 일정의 어떤 그 방어 태세가 다시 전열이 재정비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 어떤 그 회색 지대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기간이 장기화됐을 때 그럴 때 다시 알 수 없는 판이라고 보고 네. 일단은 내란 세력이 다시 숨을 주기 대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바로 이 경찰국장의 서울지방청장 그다음에 경무관 인사입니다. 경무관. 예, 이번에 그 무궁화 하나짜리 네, 큰 무궁화 하나. 예, 네. 30명이라는 어떤 대규모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일단 알박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그다음에 오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유례 없는 공기업 산하기관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차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골목골목을 갖다가 지키는 형태로 다시 그 준비 태세가 이런 건 최상목 대행이 책임지고 본인이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예. 왜 이렇게 이럽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응징이라는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기 하나의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결국은 어떤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도록 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두리둥실 넘어가되 더 이상의 수사나 어떤 그 저기
청사는 조금 곤란할 수 안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뭐 군인들하고 사령관들 잡혀 들어갔는데 더 이상은 안 잡혀 들어가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이 지금 인사도 그렇고요.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모르나요, 본인은? 아니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더 세게 밀어붙이지 못할 거다. 자기 자신을 탄핵까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서서 그런 것이다. 사실은 참 이것도 시청자분들께서 듣기에는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폭주론의 프레임을 만들고 할 테면 해봐, 배째봐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겁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흔들어대 가지고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될 때 계속 폭주를 하면은 니들도 손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몇 번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민주당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단호한 응징을 하되 지금의 어떤 탄핵 국면 이후에 야당이 새로운 나라 어떤 또 더 강한 민주주의 활력이 넘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외롭고 고립되고 상실감에 젖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겠다는 이런 좀 뭔가 야당의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부족하고 맨날 헌법재판이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이 말만 법적으로 지루한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인내하던 국민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겨? 뭔가 이런 쪽으로 되면서 지지율이 출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놓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말 나온 김에.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을 하고 이제 내란 세력을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응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로 응징하느냐. 어떤 가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주로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야6당 원탁회의를 만들었다는데 뭐 개혁 의제가 한 건도 채택된 게 없습니다. 의제 자체가 없다. 벌써 이거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민주주의의 효용성 또 어떤 야당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입증이 안 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과연 만병통치약이냐 신뢰할 만하냐 이런 어떤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왔고 그러네요. 민주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치의 제1의 덕목은 누가 뭐래도 비전 제시입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어떤 지도력이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이자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지금 계엄 이후 석 달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가치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내란을 심판하고 응징한다고 하는 좀 이런 철학과 비전에 거의 제시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다가올 대선 전국에 분발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각성을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최강 디펜스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 좀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인데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한 번만 채팅창에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하루 5번까지 5,000 통통 쿠폰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세계화 K가 진행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 와, 저 처음 봤습니다. 정상회담하다가 싸움 나는 비정상회담이었죠. 비정상. 정확해요. 네, 비정상회담.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는데, 이런 거 본 적 있긴 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신들도 사실 이런 외교 참사는 처음이다. 참사죠, 이거 참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외신 보도를 보면서 외신들의 프레임이 사실은 보였거든요. 아, 프레임.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정상을 불러놓고 왜 그 사람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아예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한테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가는 정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염두에 둔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본인이 대응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뭐 바보라서 트럼프가 속된 표현으로 긁는 표현에 발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내 개인의 감정보다는 내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까다로운 사람을 앞에 두고도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때로는 비굴하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때로는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가 외교적 매복을 딱 해놨는데 거기에 젤렌스키가 걸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외신들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처음부터 사실 이 회담에 굉장히 뭔가를 벼르고 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하러 간 상황이면은 우리가 흔히 기자들을 모아놓고 모두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짧게 갑니다. 짧게 가고 빨리 비공개 회담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50분간 지속됐단 말이죠. 40분간은 뭐 분위기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던데. 그리고 10분간 고성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서 미리 이 모두 발언을 좀 짧게 갑시다라는 식의 요구를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젤렌스키의 약간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일단 의상에 대해서 미국 군복 같은 걸 입고 측에서 왔어요. 네. 언지를 줬다고 하잖아요. 좀 정장을 입어. 근데 그 정장의 의미가 딴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욕심은 이 자리가 전쟁을 끝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전쟁 내내 입었던 그 군복을 좀 벗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언지를 미리 줬는데 그거 안 들었어요. 두 번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미리 불러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로 맞받아 쳐야 된다라고 미리 언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인 자기로서도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파국으로 끝나긴 했지만 젤렌스키가 당했다기보다는 본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게 우리 평론가님 분석이십니다. 예. 알파고도 이렇게 저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싸우는 거 봤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는 튀르키예에서 이걸 더빙을 튀르키예 말대로 해가지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사람들 낮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TV 같은 거 보고 있습니까 계속? 이제 일하거나 뭐 평소에 있는 일을 진행하고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빙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왠지 이제 트럼프는 이맘이고 애는 좀 약간 이슬람을 잘 안 시키는 사람으로서 야 라마단인데 밥을 왜 먹었어? 내가 밥을 먹은 거 아니에요. 몰래 담배만 피웠습니다. 이렇게 손짓들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해서 저 영상을 더빙을 했다 이 말이죠. 밈화시켰군요. 밈화시켰는데 너무 재밌게 봤지만 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의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킨 상황이에요. 거기서 또
1대1 붙은 거 아니고 또 옆에다가 부통령 벤스도 있고 벤스도 또 옆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야 너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에요.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예의를 지키든가. 제 보기에는 이 사건이 미국 외교 역사에 있어서는 천호를 가른 사건인 그 정도다. 거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갑질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예의 있게 갑질을 했거든요. 네. 제가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는 갑질들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난 트럼프 2기 때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나토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제 회의가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가다가 몬테네그로에 일하는 한 인구가 6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네. 유럽의 작은 나라. 세르비아로부터 빠진 건데 거기도 이제 몬테네그로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앞에서 가고 있지? 그래서 카메라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로 메고 본인이 앞에서 갔어요. 갑자기 몬테네그로 대통령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원래 모습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거 지금 트럼프의 모든 동맹국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진짜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유럽 국가들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는 빨리 유럽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신호가 열린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언론에서 잘 안 다루지 않는 하나 더 비하인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자꾸 캐나다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또 이렇게 긁잖아요. 여기로부터 제일 불편한 나라는 물론 캐나다이겠지만 두 번째 나라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영국이에요. 영국.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 왕이 동시에 캐나다 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이렇게 팩트 체크가 안 됐지만 근데 진짜 이런 사설들이 많더라고요. 영국 왕실이 엄청 불편하대요. 영국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그 캐나다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젤렌스키 여기서 까였잖아요. 바로 영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왕실 대접을 받았어요. 그 군복으로. 자, 영국, 프랑스 얘기를 지금 알파고가 지금 하긴 했는데 젤렌스키가 영국, 프랑스 정상과 함께 백악관 다시 찾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국, 프랑스가 지금 말씀처럼 응할까요?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유럽도 어차피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종전협상에서 배제된 건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종전협상에 발을 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꽤 많은 지원을 했고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유럽 대륙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발을 확 빼버리게 돼버리면은 나머지를 유럽이 다 떠안아야 돼요. 유럽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인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잖아요. 근데 안을 까디집어 보면은 그렇게 미국이 유럽에서 완벽하게 발을 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공포가 영국과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 군의 지원 없이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미국을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에 까디집어 보면은 젤렌스키가 백악관 나왔을 때 바로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빨리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영국으로 와라. 이래서 영국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급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겉으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이러면서 연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아마 비공개적으로는 젤렌스키를 굉장히 압박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건 트럼프랑 다시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넣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자꾸 지원을 받았잖아요. 외부로부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붙였더라고요. 일본도요? 네. 근데 이 지원을 다 합치면 49% 정도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30% 한 25% 정도였으면 그래 너 우리나라를 무시했어? 그럼 알았어 하지만 25% 정도는 감당할 만한데 이건 뭐 방법이 없죠. 50%라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끊기는 거. 뭐 물론 바이든이 나가면서 26년 말까지의 그 지원을 다 국회로부터 통과시킨 상황이긴 한데 26년 말까지이더라도 유럽은 거기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거 뭐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점점 기술을 가지고 뭐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뭐야 병사가 아직도 필요하네.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야 전단 기술에 있는 미사일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군대를 자꾸 줄였어요. 왜냐면 군사비도 많이 좀 아끼고 뭐 이런 근데 갑자기 다시 병력이 필요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육시키고 군인으로 만드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건을 우리는 젤렌스키 트럼프 사건을 그냥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로 보면 안 되고 이건 큰 틀에서 그러니까요. 유럽 국가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도 지금 끊는다고 했고 정보 지원.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선이 꽤 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선에서만 싸움이 교전이 벌어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미국이 지원을 빼는 것 중에 정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 군이 어디에 있고 표적화시켜주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미국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네. 러시아가 키이우라든지 지금 전선에 속해 있지 않은 주요 대도시에 대한 공격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어망을 미국이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매우 중요하네요. 근데 이거 우리 빼버리겠다 이러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키이우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공짜로 해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는 다 논외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타링크 사실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7,000개가 떠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엄청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정말 빡쳐가 야 스타링크 니네 다 끊어버려. 그러면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강물 협정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안전보장 다 빼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저희는 뭐 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100기를 거죠. 들었다고 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의례지위, 약한 지위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트럼프는 그 협정 비정상회담 때 그 말했잖아요. 네. 너 손에 카드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카드. 네, 너 네. 손에 카드 없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동안 우수한 역할이 깨졌다는 의미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이렇게 너무 태놓고 기분 나쁘게 동수를 치네. 예전에는 나 조만간 동수를 칠 건데 준비를 해라라는 이런 점이 예의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세계의 그 국제 정치 흐름이 달라질 거라는 신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미국에 대한 미국이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감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자, 이제는 미국이 먼저 신뢰 깨버렸고 감수하는 부분은 없겠다. 우리 감수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이건 동맹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모든 게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게 다 거래가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믿고 어느 정도 할 때의 비용과 서로 전혀 믿지 않고 투입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맹국이라면 의리라는 거 있는데 정보를 내가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는 원래 부담이 안 되거든요. 미국한테 그런 정보들을 주는 거는 물론 나름 부담이 있겠지. 그런 장비들을 다 쓰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이제 부담이 아닌데 그거까지 그렇죠. 안아주겠다는 거는 야 이렇게 같은 동맹국 우리 서로 믿고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거마저 안 해준다는 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흔들리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트럼프는 언제든 저래가 정보 같이 하고 있다가 빼볼 수도 있다. 펜타곤이 여기에 대해서 예. 언젠가 딴지를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뭐 우크라이나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4일인가요?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아주 뭐 긴 역사상 가장 긴 연설을 기록도 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기 때하고 좀 달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취임식 연설 때부터 1기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을 계속 달라진 보였죠. 모습? 예, 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지난 4년간 와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연설에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또는 좀 큰 틀의 이야기 뭐 이런 원칙의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취임식 때도 똑같았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거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를 아주 째째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무려 1시간 39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긴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은 들으면서 아 역시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건 절대 트럼프에게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뭐 의회를 저는 사실은 의회와 우리가 잘 협치를 해가지고 제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따위는 전혀 찾아보지 않아요. 기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야 니들은 상관없어. 난 지금부터 내가 할 걸 계속 6주간 지난 6주간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다 성과야.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도 사실은 목소리가 없어요. 다수당이면 목소리를 낼 법도 다 한데 트럼프에 당연합니다. 묻혀 있어요. 트럼프는 야 니들은 목소리 낼 필요 없고 내가 할 것들 있잖아. 여기에 그냥 니들은 보조만 맞추면 그러니까 돼. 예. 동의만 해줘 이렇게 되는 당연합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외신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연설 자체가 여론조사에서는 좋게 또 나왔더라고요. 미국 반응은 어떤? 미국 내 반응하고 또 외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사람들이 바이든의 이제 연설이랑 비교를 했는데 네. 바이든의 연설의 이제 조회수인가 그 실시간 시청자 수? 시청자 수는 3,200만이었는데 이번 거는 3,800만 남았거든요. 더 많이 나왔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전지 차이를 일으킬 만한 거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이 어차피 한물 간 상황이었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오래간만 다시 왔잖아요. 2임기인데 그렇죠. 뭐 600만 정도의 차이는 뭐 그럴싸하긴 한데 근데 이 600만 차이를 엄청나게 큰 포장을 해가지고 야 진짜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나타났다 식으로 좀 포장이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유독 그 연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 지켜본 사람 중에 50% 이상이 트럼프 지지자였고 원래 지지자였고 무당층은 한 20%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봤으니까 아주 대통령다운 품격이 보였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라던 대통령의 모습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원래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은 더 관심을 보일 그렇겠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예. 자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나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탄핵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뭐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세, 방위비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네. 자, 트럼프가 1기 때는 노 바이든 노 오바마 낫 오바마였잖아요. 네. 2기 때는 노 바이든 낫 바이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추진하던 정책들 중에서 반도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지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갔잖아요. 지금 공장 다 완성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이든이 추진한 이 반도체법 없애버릴 거나 지원 안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얘들이 지금 관세를 안 물려고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트럼프 바본가?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야 니들 무관세하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해.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쟤네 관세 안 내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쩌라는 건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정교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게 크고요. 한국을 겨냥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그린란드라든지 또는 뭐 멕시코, 캐나다 얘기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하잖아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일단 꺼내놓고 막 공격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위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뭐 FTA가 체결돼가지고 거의 무관세요라는 팩트 체크는 의미가 없다는 필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막 던지고 그냥 던지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본인한테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내 지지자들이 지금 그렇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네, 내 지지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요라는 걸 팩트 체크해가면서 들을 지지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맥락으로 보이긴 한데 문제는 관세 어떻게 할까요? 다음 한국에도 우리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몇 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뭐 한국까지 좀 생각을 크게 할. 어쩌면 이게 좀 다행스러운 게 윤석열이 저래돼 있는 게 또 트럼프한테는 좀 우리는 좀 시간이 좀 벌었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런 것도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중동에서 사실 한국에서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트럼프의 거의 학살 발언이 나왔어요. 예, 얼마 전에 하마스 니네들 빨리 모든 그 납치된 사람들을 풀어주라 안 그러면 나는 거기를 지역으로 만들자. 그리고 가자 시민들 잘 읽고 있어. 빨리 그 납치자들 없으면 니네들 이제 잘 살고 있지 못할 거야. 근데 시민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도 그 수장이 가자 시민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니네들 이제 변하게 자지 못할 거야. 그럼 뭐야? 시민들을 학살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그래서 지금은 그 이 가자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너무 크게 시간을 많이 먹으니까 막 한국에다가 공격할 시간이 그리고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그러니까요. 그 감사하게도 한국 위에는 리스트에서 리스트가 많다. 네. 그래요.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파나마.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파나마, 오나 뭐 이렇게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요 연설에는 거론이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쪽에서 하는 걸 보고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강하게 특히 미워라 하면서 막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일기 때 보면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더 총리도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관계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트럼프는 뒤끝이 겁내 길어요. 엄청 길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기네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기 때 트럼프가 분명히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과 관련된 수사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거부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뒤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에 대해서 뒤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뒤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기 때 가장 관계가 좋았던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회담을 할 수 있는 상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누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불안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런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진에서 야 너네 빨리 사인해라는 식으로 혹시라도 왜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그냥 사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거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라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려진 게 없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정부 사람들 아무것도 사인하지 말라거든요.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거든요. 큰일 납니다. 예. 마지막 요 북한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연설에. 원래 했던 얘기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제 보기에는 북한 카드를 지난번에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해봤자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일단은 어딘가에다가 보관돼 있어요. 전략적으로.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예전에는 일기 때는 나름 좀 약간 북한도 좀 약간 시급했었거든요. 미국으로 뭘 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엔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이제 돈이 꽂아주니까 조로 뭐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는 갔을 때 손에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랑 만날 때는 옛날에 있었던 카드보다 더 큰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좀 냅두자. 뭔가 성과가 있고 본인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마련이 되면은 짜잔 하고 터뜨리겠죠. 야, 그렇죠 보면 트럼프는 정말 이게 정치가가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만 같은 비즈니스는 플러스 모험가예요. 네, 모험가. 네, 모험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모험을 잘 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네, 솔직히. 뭐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화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데이 뉴스 영식당이 합쳐진 먼데이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김은지 기자 대담한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은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